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여러분과 오늘 저는요, 롯데그룹 2020년도 하반기 기출 중에서 언어 이해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이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파트인데요. 내용이 맞아요. 여러분들 아마 보셨겠지만, 이미 풀어서 읽어보셨겠지만, 독해할 지문의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이 복잡해지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과학 지문이라던가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나왔다면 그 안에 이제 하나의 내용과 그에 반대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해는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조금 정확하게 이해한다라기보다는 정리하면서 간결하게 하면서 내용을 짚어가는 독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언급되는 단어 중심으로 단원 단락별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포인트를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을 읽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 일치불일치 문제입니다. 위 지문의 내용, 이 글의 내용과 맞는 거 아닌 거, 잘못 정리하고 있는 거 찾아라 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무엇에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일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운영단, 뇌 이야기 하려나 봅니다.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은 저는요, 이렇게 어떠한 과학 연구라던가 어떠한 자신만의 가설이라던가 주장에 대한 글이 나왔을 때 이름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꼭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서 첫 번째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은 뇌와 뇌의 해마 속 가립세포가 이끼세포 등 다양한 신경 네트워크를 통해 장소를 합승하며 어떻게 해요? 이것과 이것이 막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소를 어떻게 하냐면 장소세포로 변하는 과정을 규명했습니다. 어떻게 장소에 익숙해지는 것일까? 이 사람 박사팀은요, 이렇게 규명했다라고 합니다. 이전에 과거로 갑니다. 오키프 박사와 모세르 부부는요, 어떻게 했냐면 뇌에서 위치와 방향, 장소와 공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장소세포와 뇌해마 옆, 뇌후 각피질에서 위치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격자세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장소세포가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즉, 이 부분은요, 여기까지만 발견했고요. 이 이유는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분들이, 즉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은 공간훈련 장치인 트레드밀에서 실험용 생쥐를 훈련시키면서 뇌해마에서 장소 정보 입력이 시작되는 부위로 알려진 치아이랑의 뇌세포를 관찰해서 환경을 학습할 때 뇌에 장소세포가 생성되는 과정을 규명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자, 생쥐 이야기입니다. 생쥐는 새로운 장소에 놓였을 때 격자세포, 부부가 발견해냈던 거, 격자세포가 활성화되었고 과립세포에서는 사물의 위치와 정보나 거리 정보 등을 나타내는 세포가 작동했습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지만 공간에 작동했다. 즉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소세포, 장소를 기억하는 세포를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공간에 익숙해져. 즉 한 공간이 처음 발견했을 때 이런 것들이 활발했지만 공간이 익숙해져서 학습이 된 이후에는 위치와 거리 정보를 나타내는 기존의 세포들은 소멸하고 특정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세포가 점차 늘었다라고 했네요. 자, 하나 볼게요. 해마 속 과립세포는 신경 네트워크를 통한 학습을 거쳐서 장소세포로 변화했습니다. 글의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요? 뇌과학운영단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이 발견해냈죠. 오키프 박사와 모세르 부부는요, 뇌의 해마 속 과립세포와 이끼세포가 장소세포를 학습하며 장소세포로 변하는 과정은 어때요? 규명하지 못했죠. 즉 오키프 박사와 모세르 박사는 뇌의 해마 속 과립세포 여기까지는 정리하고 발견했지만 그 다음 이끼세포가 장소세포 쭉쭉쭉 넘어가서 네트워크 통해서 장소세포로 변하는 과정은 누가 했나요? 위에서 보면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에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렸습니다. 세바스천 로열 박사팀은 실험용 생쥐
그 다음 생지의 치아이랑 뇌세포 변화를 관철했습니다. 장소세포가 생성되는 과정 규명했고요. 생지가 새로운 공간에 익숙해진다면 격자세포, 과립세포는 소멸하고 결국 어때요? 장소세포가 점차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건 2번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의 주장이 남겨있고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들은 그 중심으로 내용 정리하시면서 글 읽어나가면 어때요? 다시 찾을 때도 아, 그 부분이지 하고 바로 가서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적절한 거 그러려면 우리는 이 글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에 대한 반박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대리모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안 된다. 반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근 자료에 의하면 대리모는 대부분 금전적인 대가가 지불되는 상업적인 대리모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업적이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해주는 대가로 대리모에게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아이를 무엇하는 것이다. 상품화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대리모는 결국 아이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반박으로는 주장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리모를 허용하자. 혹은 허용하는데 찬성이다. 조건은요. 어때요? 근거로는 상업 상품화가 아니고 그러므로 무엇이다? 존엄이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볼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임 부부는 약 100만 쌍으로 불임 여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불임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용으로 들어가려면 허용하자라는 의견 쪽에 좀 더 가깝겠죠. 경제적 취약계층이 된 여성들은 대리모를 통해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모를 허용하자. 이쪽이 좀 더 가깝죠. 그리고 빈곤 지역에 대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리모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리모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족하다. 지금 대리모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죠. 대리모는 아이가 아닌 무엇이다. 아이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임신 출산 서비스를 매매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상업 상품화 아이가 아니라 임신이나 출산이다. 아이의 존엄과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라는 그러므로 찬성 이 조건이 가장 맞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의견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과 근거를 찾은 다음에 그에 대한 반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2번 문제 4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 3번 4번에 해당하는 내용 읽어보죠. 복잡합니다. 이 내용 아마 읽어보셨을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복잡하죠. 하나하나 단원별로, 단락별로, 단원이 아니라 단락별로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본 구조가 기업의 가치와 무관하다라는 명제례로 표현되는 저기까지 긋는다 생각하시고요. 모델리아니 밀러 이론은 완전 자본시장 가정, 곧 자본시장의 불안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마찰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가정에서 기초한 자본구조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세금이 없고 거래 비용이 없으며 모든 기업이 완전히 동일한 정도의 위험에 처해 있다면, 즉 외부에 대한 영향력, 즉 어때요? 마찰 요소가 없다면 이 말이죠. 기업의 가치는 기업 내부 여유 자금이나 주식 같은 자기 자본을 활용하든지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즉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은 무엇이냐면 기업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어떠한 영향도, 즉 자기 자본이나 부채 같은 타인 자본을 활용하든지 간에 어때요? 기업의 가치가 영향받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글 계속 볼게요.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이 제시된 이후, 이 이론이 제시된 이후에 완전 자본시장 가정의 비현실성에 주안점을 둬서 세금이라던가 기업의 파산에 따른 처리비용, 파산비용이죠. 경영자와 투자자, 채권자 같은 경제 주체들 사이에 정보량의 차이, 정보 비대칭 등을 감안하는 자본구조 이론 등이 발전해 왔는데요. 자, 이것이 현실성에 맞지 않아 라고 하면서 다음 이론들이 나왔는데 불완전 자본시장을 가정하는 이러한 이론들 중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첫 번째, 상충이론과 두 번째, 그 다음 자본 조달 이론이 있다. 흐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상충이론이란이라고 하면서 정리하네요. 부채의 사용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결정하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편익과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편익으로는 법인세 감세 효과만을, 비용으로는 파산 비용이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이 이론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인세 감세 효과란 부채에 대한 이자, 돈을 빌린 것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겠죠. 이것을 무엇이에요? 회사 경비, 즉 비용으로 처리됨으로써 얻게 되는 세금 이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가정할 경우 상충이론은 부채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 감세 효과에 의한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는 반면 기대 파산 비용, 또 증가함으로써, 즉 빚이 많으면, 그렇죠, 기업의 가치가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본다. 이 상반된 효과를 계산하여 기업의 가치를 가장 크게 하는 부채 비율, 곧 최적 부채 비율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다음은 이제 자본 조달 순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보 비대칭 정도가 작은 순서에 따라 자본 조달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투자가 필요한 경우 내부 여유 자금을 우선적으로 쓰며 그 자금 투자액이 미달될 경우에 외부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외부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에도 정보 비대칭의 문제로 주식의 발행보다 부채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들은 기업의 부채 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론적 예측을 제공합니다.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상충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크면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요. 그러나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요,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은 낮을 것이다 라고 예측합니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낮을 것이라 예측하는 반면,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성장성이 높을수록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어때요? 두 이론이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될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밀러는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을 수정 보완하는 자신의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이 내용이 나왔고요. 이 이론이 나왔고요. 그에 반해서 너무 현실성 없어 라고 하면서 이 두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밀러가 자신의 이론을 다시 제시했는데요. 어떻게요? 수정 보완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본구조의 설명에 있어 파산 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세 감세 효과가 기업 자본구조의 결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본 구조 결정에 세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재정립도 시도하였습니다. 현실에서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채권자들도 받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소득세는 채권자의 자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밀러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 전체의 최적 자본 구조 결정 이론을 제시하였는데요. 밀러의 이론에 의하면 어때요? 이 이론은 수정 보완한 마지막 이론이죠. 경제 전체의 자본 구조가 최적일 경우에는 법인 세율과 이자 소율이 어때요? 이자 소득 세율이 정확히 일치함으로써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타인 자본의 사용으로 인한 기업 가치의 변화는 없다. 영향받지 않는다. 결국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는 결정될 수 없고 자본 구조와 기업의 가치는 역시 어때요? 무관하다. 자, 이 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자면 물론 그 안에 수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어때요? 기업 가치와 무관하다.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는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딱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한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것도 고려해야 돼 라고 하면서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다 듣고 나서요. 밀러는 첫 번째 의견에 대해서 수정 보완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세금과 어때요?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한 내용, 부채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립해서 어때요? 결론을 냈는데 어때요? 자신의 의견이 첫 번째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자, 이러한 글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3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관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거. 기억은요. 첫 번째, 이 이론이죠. 모딜리아니 밀러 이론이었고요. 두 번째는 수정 보완된 밀러의 이론입니다. 파산 비용이 없다고 가정한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니은은 파산 비용 반영했나요? 아니요. 고려할 필요 없다. 라고 했죠. 글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개별 기업을 분석 단위로 삼은 기업과 같은 입장에서 니은은 기업의 최적 자본 구조를 분석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단위에서 보면 최적 자본 구조가 기업 단위에서 봤을 때라는 문구는 있지만 분석 단위로 삼았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 단위, 어떠한 현상을 아련해내기 위해서, 어떤 현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조사할 때 이러한 분석 단위를 개별 구조로 했어요 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기업의 상태를 봤을 때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석 단위에 대한 근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본 시장의 마찰 요인을 고려한 니은입니다. 자본 구조와 기업 가치가 무관하다는 기억의 명제를 재확인했습니다. 자본 시장의 마찰 요인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조건에서 이러한 결과를 나왔는데 아니야, 이러한 마찰 요인들이 있잖아 했더니 오케이, 밀러가 어때요? 이러한 마찰 다 포함시켜도 아하, 내 결론은 무관하네 라고 했죠. 자본시장의 마찰 요인을 고려한 니은 자본구조와 무관하다라는 기억의 명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겁니다. 3번 맞는 내용이고요. 현실 설명력이 제한적이었던 기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니은은 기업의 가치 산정에 타인 자본의 영향이 크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기업의 가치와 자본 구조는 무관하다,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했죠.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윗글에 따라 보기의 상황에 따라 바르게 판단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충 이론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지워보죠. 자, 기업평가 전문가 A씨는요. 상충 이론에 따라 B기업의 재무 구조 평가하려고 합니다. B기업은 어떠한 회사이냐? B기업은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 비율이 높습니다. 비율 높고요. 기업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성장성은 높습니다.
최근에 B기업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생산시설을 지금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네요. 이 내용을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글로 가보시면요.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이죠. 앞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상충 이론과 자본 조달 순서 이론은 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의 부채 비용 결정과 관련된 예측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예측을 제공한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라고 하면서 기업 규모와 관련하여 상충 이론은 기업 규모가 클 경우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아마 낮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예측을 할 거예요. 그리고 높다면 낮춰야 됩니다 라고 컨설팅을 하겠죠. 그리고 계속 보면 그러나 자본 조달 순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쭉 넘어가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하여 상충 이론은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어때요? 성장성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기대 파산 비용 여러분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분 체크하시면 돼요. 기대 파산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A씨는요. B기업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하나요? 낮을 것이라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높다면 낮춰야 됩니다. 라고 컨설팅 하겠죠. A씨는요. B기업의 이자 비용에 따른 법인세 감세 효과보다는 무엇이에요? 기대 파산 비용이 높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씨는요. B기업의 높은 자기 자본 대비 타임 자본 비율이 부채 비용이 높다라고 했죠. 그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기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A씨는요. B기업이 기대 파산 비용은 낮고 기대되는 수익은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높다고 평가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낮고가 아니라 높고죠. 그래서 나머지 내용 다 정리해 주시고요.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아마 풀어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이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부분으로 가서 독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글은요. 읽어 나가면서 이 문단의 중심 단어, 자주 언급되는 단어, 낱말, 이론에 대한 것은 이름과 이론 앞에 체크. 만약에 상충 이론이었으면 그 부분으로 가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확인하면 되니까 꼭 암기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이라면 쭉쭉쭉 읽어나가면서 풀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총 4문제 풀어봤는데요. 앞에 2문제는 짧은 글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2문제는 장문 독해였습니다. 장문 독해는 이러한 이론들에 대해서 하나의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의 흐름에 따른 반대되는 이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이론, 혹은 자신의 의견이 담긴 이론이 간혹가나 등장하니까요. 장문 독해 특히나 단락별로 나누면서 독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